왜 60까지는 10진법이고 70도 90까지는 20진법을 썼을까? 계산하기가 편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야? 90이 4 곱하기 20 더하기 10인데 그러니까 지들 딴에는 이게 더 낫다라고 판단했던 거야. 그런데 오히려 더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9999를 얘기하면 99가 돼요. 복잡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 이름은 정일용이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80학번이에요. 80 때 대학을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지금 졸업한 그 학교가 원래 공대 단과대였다가 종합대학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실을. 담임 선생님만 하셨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야 여기다 틈새 공략.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지금 사실 그 대학은 굉장히 저한테 감사하지 않겠으면 고졸인데 거기서 4년이 졸업하고 아버님의 권유? 압박이죠. 네, 압박에 의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고요. 10년 동안 프랑스 파리 팔대학에서 언어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80학번이에요. 80학번 때 장발단속하고 통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때 그 디스코텍에서 DJ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골목마다 피다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머리카락이 길었고 자신 있었어요. 머리카락만큼은. 근데 10년 공부하면서 안 되는 머리로 돌리니까 머리카락이 정말 빠져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교훈을 삼고 한국에 빨리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 이 머리카락을 갖고 저는 이게 단점이잖아요. 그렇다고 뒤에서 뽑아서 모발 이식도 안 돼요. 왜? 귀도 없어요. 그럼 저의 최악의 상태잖아. 저의 모토가 뭐예요?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자요. 요새 한참 제가 63년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자,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가발 광고를 노리자.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걸 노력하고 있어요.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온스쿨이라는 곳에서 프랑스어 자격 시험인 델프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 델프라는 시험 감독관을 하면서 강의도 하고 교재도 집필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일종의 후회는 아니고 회환인데 EBS에서 수능 강의를 12년을 했어요. 공적인 교육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EBS에서 시험 문제 70% 낸다고 첫 해였어요. 그때 제가 프랑스를 맡았는데 12년이면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대부분 바뀌거든요. 그런데 12년을 하면서 늘 지금도 수능 때마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프랑스어가 수능 필수 과목이었잖아요. 전 지금 강남에 제 빌딩에서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거예요. 이런 망상을 지금 과거 지향 쪽에 저게 과거 집착을 하는 성격이거든요. 쉽게 못 잊어요. 달라지지도 않는데 계속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63세의 마지막 발악? 이라고 생각하셔서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가 딴 데도 얘기했었지만 극예성이에요. 오케이,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갑시다. 제 소개는 이쯤에서 끝날게요. 제가 프랑스에 딱 갔는데 까푸같이 큰 슈퍼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2주일째 한꺼번에 사와요. 그러면 엄청나게 싸요. 그래서 부부들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싼 중고차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장 보기 위해서. 장을 딱 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현금을 거의 안 써요. 카드랑 수표를 써요. 수표책을. 은행에서 구자를 계산하면 수표책을 줘요. 그러면 자 물건을 사서 딱딱딱 찍어요. 그러면 그 계산하시는 분이 얼마입니다라는 걸 프랑스어로 쫙 불러줘요. 그런데 이게 300, 200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뭐 569유로 39상티 뭐 이렇게 불러줘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걸 알아들어야 수표를 찢어서 주고 요 옆에다가 몇 월 며칠에 내가 얼마 썼다를 써놓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청구서 오면 그걸 맞춰보게 돼 있어요. 근데 숫자를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못 써.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 계산기에 나와 있는 있잖아. 그걸 보고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프랑스어를 대학에서 가르칠 때도 회화책을 내가 쓰는데 이 숫자를 거의 끝날 때쯤에 집어넣어요. 왜? 앞쪽에 집어넣으면 다 포기해요. 저거 숫자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돼.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더 답답한 이유가 있어요. 왜? 프랑스어 숫자를 가만 보면 처음엔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쭉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 피디님이 저한테 이거 하면서 왜 프랑스어 때 숫자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늘 쓰니까 복잡하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뭔가 뒤가 찜찜해. 그래서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또 촉이 엄청 발달됐거든. 거의 동물적 감각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어. 프랑스 숫자 세는 방법을.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그냥 왔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프랑스어 숫자 세는 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야. 10진법을 쓸 때가 있고 20진법을 쓸 때가 있어요. 10진법은 누구냐? 바로 로마인들이 썼던 그 사람들이 10진법을 쓴 거예요. 얘네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프랑스 그 지방에 와서 10진법을 퍼뜨렸을 거 아니야. 근데 켈트족들이 사용하던 그 정복 당연 그 사람들이 쓰던 숫자 계산법이 따로 있었어. 그게 20진법이에요. 그러면 10진법과 20진법이 뭘까? 아주 간단해요. 10진법은 손가락 10개만 사용하는 거야.
20진법은 발가락까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진법은 자, 20은 2 곱하기 10이야. 30은 3 곱하기 10이에요. 60은 6 곱하기 10이야. 오케이! 그러면 7도 7 곱하기 10이면 될 거잖아. 문제는 프랑스에서 70은 60 더하기 10이야. 그리고 80은 4 곱하기 20, 20진법이 적용돼요. 90은 4 곱하기 20 더하기 10이야.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바뀐 거야, 순서가. 그러면 처음부터 10진법을 다 쓰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20진법을 다 쓰면 되잖아요. 왜 60까지는 10진법이고 70부터 90까지는 20진법을 썼을까? 이거는 가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랬는지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건 뭐냐면 바로 계산하기가 편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얼핏 들으면 무슨 소리야? 90이 4 곱하기 20 더하기 10인데 그냥 논항때 90이란 단어를 집어넣고 90 논항때 1, 논항때 2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10진법을 쓰다가 뒤에 70도 90을 쓰잖아요. 그러면 논항때 또는 옥단때 이런 단어를 새로 외워야 돼.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숫자들 10진법에 섰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거야. 따로 오히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딴에는 이게 더 낫다라고 판단했던 거야. 그런데 오히려 더 복잡해진 거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숫자를 사용하는 내가 얘기했던 7 곱하기 10, 8 곱하기 10, 9 곱하기 10 하는 10진법으로 계속 사용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아직도 이 10진법을 90까지 사용을 해요. 지방에 따라서는. 근데 현대 대부분은 다 이렇게 60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뒤에는 20진법을 적용한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 프랑스에서 이 숫자 계산은 비단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를 세는 방법도 달라요. 자, 내가 이건 프랑스 친구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직원으로 3년만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루브르 박물관 직원 월급이 그렇게 세? 그때 아니.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요. 그러면 돈을 계산하잖아. 만약에 표가 5유로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내가 10유로를 내면 5유로 표와 5유로를 한꺼번에 돌려줘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아니에요. 표를 5를 하나를 주고 그다음에 1유로씩 6유로, 7유로, 8유로, 9유로, 10유로 이렇게 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눈치를 되게 보잖아요. 내 뒤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시간 끄는 게 미안하다는 의미로 얼른 주는 것만 받고 옆으로 딱 빠져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돈을 쉬는데 모자라. 그래서 다시 와서 돈 모자라요? 소용없어요. 보는 앞에서 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에 줄을 섰든 말든 그냥 끝까지 다 세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계산을 못해서 처음엔 그런 건 줄 알았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선 웬만하면 특히 돈 같은 거 물건 사고 지불할 때는 완벽하게 계산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배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숫자 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 1000단위, 4자리 숫자는 2다리씩 끊어서 읽는 방법이 있고 1000단위를 얘기하고 뒤에 100단위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공식 라디오나 아니면 텔레비 뉴스 같은 데서 시간을 얘기할 때는 앞에 숫자 1000을 얘기하고 뒤에 100자리 단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9999야. 그러면 2단위를 자르면 99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99를 읽어야 돼. 99가 99예요. 벌써 복잡하죠? 근데 앞에 2다리를 이렇게 자르면 뒤에 남은 게 100단이잖아. 뒤에 100이 썽이에요. 99 썽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2자리를 읽으면 돼. 남은 숫자가 10자리잖아. 그러니까 99 이 얘기해. 그러니까 9999를 얘기하면 99 99가 돼요. 복잡하죠? 그러면 앞에를 자르면 1000단위 9가 9예요. 그리고 1000이 밀이야. 9밀 하고 잘라. 그리고 999를 이야기하면 돼. 999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잡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숫자를 하나 되는 경우가 많아요. 9999를 네프 아니면 까트네프 이렇게 얘기를 해요. 9가 4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숫자는 누가 숫자 얘기해 주는 걸 내가 듣고서 바로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알려면 최소한 프랑스에서 4년에서 5년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정말 안 들어와요. 역시 프랑스어 배운 사람은 숫자에 몰입하지 마세요. 옛날엔 되게 잘했죠. 데카르트 철학자이면 수학자잖아요. 우리가 볼펜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아주 조그만 것들 있죠. 옛날엔 거의 다 프랑스에서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걸 안 만드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조금씩 몰라? 그렇게 되긴 했지만 이 수학적인 계산, 왜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생활의 하나의 철학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계산하고 또 이렇게 됐으니까 이래야 된다는 게, 원인이 이러면 결과가 반드시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이러지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모 프로에서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들만 나와서 문제 푸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여가수 중에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던 분 나온 거 잠깐 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갔으니까 원어민 발음이야. 그리고 그분이 나온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문제를 푸는데 접근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수적으로 접근을 하거든. 근데 그 사람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철학이 무조건 가장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왜? 거기서부터 논리체계가 형성이 돼. 그 논리체계를 가지고 다른 거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랑 말싸움을 해서는 절대 못 이겨요. 왜? 어렸을 때부터 육하원칙에 의해서 논리성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다 수학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신 이런 거였어요. 어린아이들이 프랑스에 가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정말 날라다녀요. 기계처럼 수학을 풀어요. 근데 걔네들은 공식을 먼저 외지 않아요. 우리는 공식부터 외잖아. 근데 공식을 먼저 외지 않아요. 고등학교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수학이 젬병이라 어쨌든 그런 논리체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수학도 꽤 잘한다고 알고 있어요. 프랑스어에도 프랑스 문화에서 비롯된 표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근데 거기서 재밌는 걸 추렸어요. 첫 번째가 프랑스 표현 중에 avoir and juile라는 표현이 있어요. avoir가 have야, 가지고 있다. eng은 부정관사야, 남성형 앞에 붙여요. juile는 남자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성이 자기랑 모든 게 너무 잘 맞는 소울메이트 여성을 만났을 때 avoir and juile라는 표현을 써요. 희한하잖아요? 왜? 여성이 자신의 여성 소울메이트를 찾는데 왜 남성 이름을 썼을까, 표현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무슨 이유냐면 이 주일라는 이름은 실제로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루이 16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루이 16세면 누구죠? 프랑스 대혁명을 일어나게 했던 장본인이죠. 그럼 루이 16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야?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16살인가 12살인가에 시집 왔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시집을 온 거죠. 그리고 자기 개인 별장 같은 걸 두고 거기서 많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귀족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 이름이 쥐르 드 폴리냐크라는 백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작의 이름이 쥐르야, 남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백작이랑 친했던 게 아니라 이 백작의 부인이랑 친했어요. 거의 소울메이트였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항상 둘이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귀족 부인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심지어 오늘날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대신들이 왕한테 지금 왕비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라고 일렀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둘이 붙어 다니니까 안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쥐일드 폴리냐크 백작의 부인을 이름을 부를 때 이 남편인 쥐일라고 부른 거야. 남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둘은 실제로 무슨 동성연애를 했던 건 아니고 정말로 소울메이트였대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혁명 때문에 참수를 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50일 뒤에 죽었어요. 주일이라고 불렸던 이 소울메이트가 무덤에는 mort de douleur 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영원까지 교류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결국은 2달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avoir un juile, 그러면 여성이 자신의 소울메이트 여성 친구를 가졌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하나 표현은 apporter un orange라는 표현이 있어요. apporter가 가져다 주다야. orange가 오렌지예요. 오렌지를 가져다 주다는 표현이야, 직역을 하면. 근데 의역을 하면 병원이나 감옥에 있는 죄수를 면회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라? 뭔 상관이 있지? 이게 바로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자, 19세기 말에 이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Père la Pudeurs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베랑죄라는 상원 의원이 있었어요. 이 퓨데어가
순수함, 순결함 이런 뜻이에요. 즉, 이 베랑제라는 상원의원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야. 물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나쁜 걸 한 건 아니야.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잘한 게 뭐가 있냐면 초범, 어떤 범죄를 처음 저질렀던 사람을 집행유예를 줘갖고 감옥에 살지 않게 하고 한 번에 갱생유예를 더 줬던 집행유예라는 제도를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진출이라든가 남녀 평등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바로 요 시기에 파리에 있던 미술 학교에 사라 브라운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의 이름이 아니라 4명의 여학생이 몰려다녔는데 그 4명을 일컬어서 사라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붙였었어요. 이 4명의 미술 여대생들이 무도회에서 거의 나체로 돌아다닌 거야. 그래서 이 베랑제 상원의원이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풍기문란죄로.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나 봐요.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되자 라울이라는 시인이 시를 썼어. 이게 뭐냐? 이건 프랑스예요. 읽어줘야 돼. Sarah Brown, si longtemps prison, pauvre ange, le dimanche, j'irai t'apporter des oranges. 라는 문장을 썼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라 브라이나, si longtemps prison. 만약에 사람들이 너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pauvre ange야. pauvre가 불쌍한, ange가 천사예요. 그런데 이걸 붙여서 읽으면 pauvre ange야. 그리고 맨 끝에 j'irai t'apporter des oranges. 내가 너에게 오렌지를 가져다 줄게. 즉 라임이 비슷하잖아요. 말장난으로 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유행이 돼서 감옥에 있는 죄수를 면회 갈 때 바로 apporter un orange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재밌죠? 예. 이런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잘난 찰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어. 이거는 프랑스 사람도 몰라요. 이건 찾아봐야 돼. 오케이? 프랑스 사람들이 냉소적이라기보다는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추구를 해요. 그래서 말에서 보면 알거든요. 말에서 보면 단어들이 있어요.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뜻 중에 거의 뒷쪽에 가잖아요. 꼭 나쁜 뜻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얘기하면 항상 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해요. 왜? 확실한 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잘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특히 냉소적이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 가서 길을 물어볼 때 영어로 물어보면 쉽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프랑스어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한데 영어로 물어보니까 난 자존심 상했어. 프랑스에 왔으면 프랑스 말을 배워서 물어봐야지. 이러고 냉소적인 태도로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절대 그건 아니에요. 영어를 못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그러는 것뿐이야. 하지만 일단 느낌적인 느낌은 자기 속내를 절대 쉽게 주지 않아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좀 냉소하기보다는 차갑다 정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농담도 좀 달라요. 우리는 농담이라는 게 좀 직설적인데 걔는 한번 생각한 그런 농담들 던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늘 담배 피던 분이 저한테 와서 야 파리에서 제일 예쁜 여자 내가 소개시켜줄게. 갔더니 에펠탑에 데리고 간 거야. 왜? 타워가 뚜흐야. 그리고 에펠이 앞뒤에 붙었잖아요. 에펠이 만든 탑이야. 뚜 에펠. 근데 탑이 무생물도 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성이야. 그래서 에펠탑을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여인이라고 나한테 소개했다가 데리고 간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통한 농담이에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수업 시간에 얼마나 설렜는데 공부 안 나고 머릿속에서 봉주라고 할까? 쌀이라고 할까? 그리고 비주를 할까? 말까? 이러고 3시간을 설쳤는데 에펠탑에 데리고 와놓고서 자기는 깔깔대고 웃어요. 그게 농담이야. 그러니까 좀 안 맞아요. 우리랑은 좀 직설적인 거. 그리고 농담을 해도 역시 긍정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물론 잘 모르는 사이에는 상대방의 느낌을 살려주는 말을 해. 근데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는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프랑스 갔을 때 텔레비 들었는데 뭐 거의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뭐 거의 못 알아듣지만 그때 이제 스탠드 코미디라는 혼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꼴리슈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식당을 무료로 운영을 해서 그런 사람들 해주는, 지금 그 사람 오토바이 사고 죽었지만 안타깝게 그 사람이 했던 농담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극우파가 있어. 극우파. 프랑스뿐 아니라 요새 유럽에서 극우파들이 이제 슬슬 새가 세지기 시작해요. 그때 프랑스 극우파의 대빵이 르팽. 지금 프랑스 극우파의 대빵도 르팽이야. 근데 여성이에요. 바로 옛날 르팽의 딸이야.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당대표에 올라섰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대표일 때 그 사람 비꼬면서 한 얘기야. 자기가 딱 나와서 야, 사람들이 나보고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나 절대 아니야. 내가 키우는 개 봐. 까만 개를 키운다 이거죠. 이게 개들 농담이에요. 인종차별. 그리고 시사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내가 설사 시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당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은 또 존중을 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봤던 것 중엔 와, 진짜 이런 말까지 해? 라고 했던 깜짝 놀랄만한 그런 편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블랙 코미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왜?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배워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 아는 분이 우리나라 2급, 3급 공무원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프랑스에 3년 파견 근무를 했다가 애들까지 다 같이 왔거든요. 가족들이.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프랑스 전혀 못하죠. 이 프랑스 아이들이 동양애가 앉아있으니까 자꾸 손가락 잡아서 뭐라고 지들끼리 웃으니까 자기 놀리는 거 눈치가 빠르잖아요. 근데 그냥 그건 참았는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아빠한테 혼났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학교 가서 또 그런 거야.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마 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애들끼리 뭐 하면 그냥 의자 때 책상 던지고 막 툭툭툭 했잖아요. 본능이 나오는 습관처럼 의자를 던진 거야. 근데 그 수업을 듣던 애들이 저쪽 구석에 쥐새끼들 뭐냐 오들오들 떨면서 모여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교장이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부모 소환. 그 초등학교가 150년 된 초등학교예요. 이 학교가 생긴 지가 150년이 됐는데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처음 있었다고. 퇴학,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손이 바지도록 비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폭력에 대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는 우리 집 앞에 밤에 어떤 놈들이 술 먹고 싸우는 거야. 친구들끼리. 근데 제가 눈으로 봤어요. 둘이 혁대를 딱 잡고 으쩌 이러고 놓더니 서로 껴안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대. 그 술 한 잔 더 먹으러 가지. 제가 그걸 보고 야, 저게 싸움이야? 우리나라 같으면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잖아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싸우는 거 싫어요. 근데 걔들도 지금 세상이 험해지다 보니까 약간 폭력적인 게 바뀌고 있긴 해요. 그래서 요새 혼자 가지 말라 그래요. 나가 있을 때는 정말 뭐라 그러면 하면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데요. 애들 말 들어보니까 그 학생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해 떨어지면 빨리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너무 위험해 요새 상황이.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요새 난리 났어요. 왜? 경제가 폭망한 데다가 야당이 다수당이야 거기가 지금. 갖고 이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세를 올리겠다는데 얘네들이 사회당이거든 다수가. 야당이. 야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국민들 못 살지. 반대했단 말이야. 밀어붙였어요. 수상이. 내각 다 갈았어요. 투표해갖고. 갖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프랑스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유럽도 그렇고 다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는 진짜 몸 조심해. 사람이 동물의 본능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조심하는 게 좋아요.